어머님, 며느리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런 여자는 제가 정말이지 처음 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친어머니나 다름없다며 천사 같은 미소를 짓던 며느리 미영이 그 아이의 미소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화장실 쪽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직원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을 따라 도착한 복도 화장실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님께서 통화하시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천사 같던 그 웃음과 제 등을 꾹꾹 눌러주던 사랑스러운 손길,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으로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김없이 부엌에서부터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잣을 곱게 갈아 넣은 죽이 끓고 있는 소리. 제 며느리 미영이는 결혼하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아침을 이렇게 챙겨주었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방문을 열면 미영이는 늘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젯밤 잠은 편히 주무셨어요? 그럼 우리 아가 덕분에 매일이 호강이지. 너도 좀 더 자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고생이야. 제 말에 미영이는 손사래를 치며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고생은요. 어머니 건강만 하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어서 식탁에 앉으세요. 금방 식어요. 따끈하게 데워진 그릇에 담긴 죽은 언제나 제 입맛에 꼭 맞았습니다. 남편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악착같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생 이런 호사를 누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죽을 다 비우자 미영이는 과일을 깎아 제 입에 넣어 주었고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조곤조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저는 그저 미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어쩜 이렇게 마음도 예쁠까? 넌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에이, 어머니도 참 어머니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아이는 제 발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발톱이 많이 기셨네요. 허리도 아프신데 힘드시죠? 제가 깎아드릴게요. 저는 극구 사양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다 허리 다치시면 어떡해요? 가만히 계세요. 제게는 어머니가 친정 엄마나 똑같은데 뭐가 어때서요? 미영이는 기어코 제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발톱을 깎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제 발에 닿는 순간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이 아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영이는 발톱을 다 깎고는 로션까지 꼼꼼히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에는 좋아하시는 묵은지찜 해드릴게요. 어제 시장 갔다가 잘 익은 묵은지가 있길래 사왔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그날따라 외출했던 아들 성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저와 미영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은 오늘도 평화롭네. 엄마, 미영이가 또 뭐 맛있는 거 해줬어요? 그럼 내 마누라 덕에 내 입이 호강한다. 너야말로 복받은 놈이야?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 제 칭찬에 성준이는 보란듯이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당신 없었으면 우리 엄마 누가 이렇게 챙겨드렸겠어. 정말 고마워, 여보.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뭘 수줍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과 그런 며느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키우느라 가슴 졸이며 살았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화기애애한 시간이 흐르고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예금이요. 지금 두신 상품이 이율이 너무 낮아서요. 제가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런 건 잘 몰라서. 제가 알아봤는데 세금 혜택도 있고 이자도 훨씬 높아요. 이대로 두시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세요. 시간 되실 때 같이 은행에 가서 바꿔드릴게요. 내가 알아서 해준다니 좋지? 그럼 내일 같이 가보자꾸나.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를 위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아껴주려는 그 마음이 그저 고맙고 기특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는 직원에게 익숙하게 서류를 받아들고는 제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금융 용어들이 많았지만 미영이의 설명을 들으니 왠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성함이랑 주민번호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래, 우리 아가만 믿는다. 제가 서류에 서명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은행 직원에게 울면서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거의 다 됐는데 금방 전화만 받고 올게요. 그래, 다녀오너라. 통화가 끝난 며느리가 돌아오자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복도를 걷는데 등 뒤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젊은 은행 직원이 저를 따라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차가운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 직원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로 그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복도 끝, 사람이 없는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그제야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며느님 통화 내용을 듣고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여자는 제가 정말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말들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나 다름없다며 웃던 천사 같은 며느리, 아침마다 정성껏 죽을 끓여주고 냄새나는 늙은이 발톱까지 깎아주던 내 착한 며느리, 아들놈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그 아이,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구 저편에서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미영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지워지는 듯한 아찔한 침묵.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며느리 미영이의 것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에 걱정을 한가득 담고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저 여자는 악마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걸까? 아니,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제 팔을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병원부터 가실까요? 안색이 새하예요. 어머니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라 팔을 빼내자 미영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아니다. 괜찮다. 잠시 현기증이 온 것뿐이야. 이제 가자. 저는 애써 태어난 첫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짧은 길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는 옆에서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바꾸신 상품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자가 전보다 2배는 될 거요? 이걸로 나중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이라도 실컷 사드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제가 어머니 기력 보충하시게 장어구이 해드릴게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장어 좋아하셨다고 했죠. 그 모든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절대 믿지 마세요. 대체 무슨 통화를 했기에 생판남인 은행 직원이 제게 그런 말을 했을까?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어떤 이유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차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공간이 오늘따라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미영이는 정말로 온갖 재료를 꺼내 장어구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냄새가 제 코를 찔렀지만 속이 메스꺼워 아무것도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 성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장어네. 여보, 일이야? 어머니께서 오늘 은행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기운 내시라고 준비했어요. 미영이의 말에 아들은 감동한 얼굴로 미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엄마, 미영이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진짜 우리 집 복덩이야. 복덩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복덩이. 과연 그럴까?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꽃을 피웠고 저는 밥알을 씹는 건지 돌멩이를 씹는 건지 모를 심정으로 겉으로는 애써 웃으며 억지로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미영이는 평소처럼 제 밥그릇 위에 장어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야 기운 차리시죠. 그 친절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저 웃음 뒤에 얼마나 무서운 얼굴이 숨어 있을까? 저는 차마 그 장어를 입에 넣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입에 안 맞으세요? 오늘따라 속이 안 좋구나. 먼저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저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참고 있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곁에 다소곳이 서 있는 며느리 미영.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세상 전부를 얻은 듯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행복했던 순간조차 제게 알 수 없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뜨면 천사처럼 웃던 미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 모든 친절이, 그 모든 다정함이 정말 전부 연기였을까? 아침마다 끓여주던 따뜻한 죽, 내 발톱까지 깎아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 내가 좋아하는 묵은지를 잊지 않고 챙겨주던 그 세심함. 그 모든 기억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그 착한 아이가 설마. 하지만 직원의 당혹감에 가득 찼던 놀란 눈빛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아들에게 말을 해야 할까? 아니, 성준이가 내 말을 믿어줄까? 제 엄마보다 마누라를 더 믿는 녀석인데.
엄마가 오해한 거겠지 하며 나를 타박할지도 모른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칠흑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서러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만약 그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아들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야. 내가 지켜야 해.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만 해.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영이는 여전히 천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 그것이 설령 내 남은 인생을 전부 망가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니까요. 밤이 이토록 길고 지독한 것인 줄 평생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는 제 심장을 조여오는 발소리 같았고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그 아이, 미영이의 웃음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어젯밤 수백 번도 더 되뇌었던 그 말이 뜬 눈으로 세운 제 머릿속을 다시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 내 아들이 혹시라도 모를 저 악마 같은 계집애 손에 놀아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날이 밝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성준이에게 모든 것을 말하리라. 하지만 그 결심은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모래성처럼 흔들렸습니다. 어김없이 제 앞에 놓인 따끈한 전복죽. 미영이는 어젯밤 제 기색을 살피기라도 한 듯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엔 잠 좀 주무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오늘 아침엔 기운 내시라고 전복 듬뿍 넣었어요. 어서 한 숟갈 드셔보세요. 그 아이가 제 입가로 죽을 떠다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이 아가밖에 없다며 넙죽 받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 다정한 손길이, 저 걱정스러운 눈빛이 뱀의 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그런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제 변명 같은 목소리에 아들 성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디 안 좋아요? 미영이가 엄마 생각해서 새벽부터 끓인 건데 왜 그래? 됐다니까. 입맛이 없어. 성준이는 제 태도가 이상했는지 미영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미영이는 이내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성준 씨, 어머니께서 피곤하셔서 그래? 당신이라도 많이 먹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면서요. 그 모습은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아, 저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회는 점심때가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미영이가 동네 어르신들 행사에 나눠드릴 떡을 맞추러 간다며 집을 나선 것입니다. 쿵쿵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성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성준아. 응. 엄마, 왜? 아들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성준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해? 너 미영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니? 뭐? 미영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저께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말이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날 있었던 일을 더듬더듬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저를 따로 불러냈던 일, 며느리를 절대 믿지 말라고 했던 그 끔찍한 경고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아들의 표정은 걱정에서 의아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잠깐만. 그러니까 모르는 은행 직원이 미영이 흉을 봤다는 말이야? 엄마가 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직원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다. 그 직원의 눈빛은 진심이었어. 겁에 질려 있었다고.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직원이 고객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혹시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던 사기꾼 아니야? 아들의 불신에 찬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인데, 내 편을 들어줘야 할 내 아들인데. 사기꾼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미영이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밤마다 몰래 나가서 통화하는 것 같고, 내가 없을 땐. 엄마, 성준이가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서슬퍼런 목소리에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미영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엄마 좋아하는 반찬 하려고 새벽 시장까지 가는 애야? 그런 애를 두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연기.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성준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혹시 미영이 질투해, 질투.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질투라니. 뭐라고 했어, 지금? 내가 엄마보다 미영이 더 챙기는 것 같아서 서운해? 그래서 그래? 엄마,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해. 왜 착한 미영이를 걸고 넘어져? 걔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시장 좌판에 앉아 동상 걸려가며 너를 키웠다. 내 옷 한 벌 사주려고 내 신발 한 켤레 사지 않고 오직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어미한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성준아. 그런 게 아니야? 엄마 말 좀 믿어줘.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더는 못 듣겠어. 미영이 오면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아내 믿어. 성준이는 그 말을 남기고 횡하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기분.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처절한 고립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어르신들이 떡이 아주 맛있다고 칭찬하셨어요. 이건 어머니 드리려고 따로 챙겨온 떡이에요.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제게 떡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 하지만 저 웃음 뒤에 감춰진 칼날을 이제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떡 접시를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치워라. 네. 어머니. 그 손으로 만진 건 먹고 싶지 않으니 썩 치우라고 했다.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완벽한 피해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하나뿐인 내 아들마저도 저 계집의 편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 혼자 싸우는 수밖에. 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낡은 장롱 위에 놓인 통장이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돈 눈에 마지막 남은 무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직접 증거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저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 내 아들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고야 말겠다. 그것이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뜬 눈으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찾아낸 번호. 흥신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힘주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텅 빈 집안의 신호음이 무섭도록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흥신소라는 곳에 전화를 걸어 며느리를 뒷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하다니. 제 손에 들린 통장은 남편 죽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며 모은 제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 돈을 이제 생판남의 손에 쥐어주어야 합니다. 내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전화 속 남자는 인적이 드문 낡은 상가 3층의 허름한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작은 공간에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시죠. 남자는 제게 차가운 쇠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은 얼마면 될까요? 남자는 통장을 말없이 받아들더니 액수를 확인하고는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착수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조사할 사람의 사진 있으십니까? 저는 품속에서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들 곁에 천사 같은 얼굴로 서 있는 미영이 지금은 사진 속 그 아이의 얼굴을 손톱으로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으며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제 며느리 애 남자는 사진 속 미영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뭘 알고 싶으십니까? 모든 거요.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누굴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숨기는 건 없는지 전부 다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표정 앞에서 저는 마치 제 치부를 전부 드러내는 것 같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눈치채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이제 악마와 거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제게 감옥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여전히 제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끓이고 저녁이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음식을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커다란 가시가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왜 통 식사를 못하세요? 어디 아프신 거면 병원에 가요. 네?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피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아이의 얼굴에 스치는 상처받은 표정.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성준이는 제게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걱정하잖아. 왜 자꾸 사람 무안하게 만들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몇 번이나 삼켜야 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깊은 밤,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은 바닥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잠든 줄 알고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아이가 사라진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 이 시간에 대체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 무언가를 씻어내는 듯했고 잠시 후에는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거의 다 처리됐어.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짧은 대화가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처리했다는 걸까? 누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탐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입니다. 10분 뒤 전화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침 미영이는 장을 보러 나갔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이윽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접니다. 탐정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뭐 알아낸 거라도 있습니까? 최미영 씨, 어젯밤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야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까? 탐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었답니까? 젊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 아주 다정해 보이더군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전화가 끊기고 곧이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사진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사진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저 사진 속에 담겨 있을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합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제 눈앞에 나타난 사진.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오피스텔 입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내 며느리 미영이가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행복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 속 내 며느리 미영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상냥하고 수줍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여자의 얼굴. 욕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제 아들 앞에서도 보이지 않던 그런 환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벌벌 떨려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 손때 묻지 않은 곳이 없는 이 공간이 오늘따라 낯선 무대 세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가짜 같았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드셔야 혈액순환이 잘 돼요 라며 사다 준 국화차 찻잔. 그 아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저 아이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시선을 부엌으로 돌렸습니다.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죽 그릇.
매일 새벽 나를 위해 전복죽을 끓여내오던 그 고운 손길. 그 정성 가득한 죽을 받아 먹으며 나는 저 아이는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거실 구석에 놓인 손톱깎이 세트. 내 냄새 나는 늙은 발을 제 무릎에 올려놓고 어머니 발도 아기 발처럼 예뻐요 라며 발톱을 깎아주던 그 착한 며느리. 그 따뜻했던 손길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한데. 모든 기억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사진은 확인하셨겠죠? 누굽니까? 그 남자는 대체 누굽니까?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탐정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수라는 남자입니다. 최미영 씨와는 4년 전부터 동거해온 사이입니다. 4년, 그 숫자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4년이라면 아들 성준이를 만나기 전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분을 만나기 전부터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미영 씨가 의도적으로 아드님께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의 재산 규모, 그리고 어르신의 재산까지 사전에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내 강민수는 현재 수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영 씨는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더 큰 돈을 손에 쥐기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랑, 인연, 운명. 내 아들놈이 입에 달고 살던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추악한 돈 때문에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게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그날 어르신께서 은행에 가셨을 때 그 젊은 직원이 왜 어르신께 경고를 했는지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최미영 씨가 화장실 앞에서 통화한 내용을 저희 사람이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그걸 받아 적은 녹취록입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2개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녹음 파일, 하나는 글자 파일. 저는 차마 녹음 파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로 직접 그 끔찍한 진실을 듣게 된다면 저는 정말로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신 녹취록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빼곡하게 들어찬 글자들이 제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통화 녹취록 자기야. 나 미영이야. 일은 잘 돼가. 그 늙은이 마침내 도장 찍었어. 거의 다 됐어? 지금 서류 쓰고 있는데 내가 잠깐 전화 받는다고 하고 나왔어. 아주 그냥 내가 진짜 친딸인 줄 안다니까? 내가 끓여준 죽 받아먹고 내 손에 발톱 맡기면서 좋다고 헤헤거리는데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고생이 많네.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잖아. 아, 진짜 오늘 저 노인의 통장에 있는 돈 전부 자기 이름으로 된 상품으로 명예 바꾸니까 다음 주에는 바로 집계약서 처리하자. 내 남편이란 멍청이는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순진한 건지 등신인 건지. 원래 가진 놈들이 더 순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 벌써 1년 반이야. 이 집구석에서 착한 며느리 노릇하는 것도 이제 진짜 지겨워 미칠 것 같아. 밤마다 당신 얼굴 못 보고 그 멍청한 놈 옆에 누워있을 때마다 토할 것 같다고. 알았어. 조금만 더 힘내. 이거 한 것만 성공하면 우리 평생 먹고 살아. 그때는 저 늙은이랑 그 등신이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알았어. 마침내 나오네. 끊어. 사랑해.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늙은이, 등신. 내 아들과 나를 향한 그 추악한 단어들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차가운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나가던 외출, 베란다에서 속삭이던 통화, 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때마다 보였던 그 완벽한 눈물 연기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탐정이 보내온 모든 것을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과 그 남자 강민수가 함께 찍힌 사진들, 두 사람이 4년간 동거해온 오피스텔의 주소와 등기부 등본, 방금 전 제 심장을 찢어놓은 통화 녹취록까지.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그 낡은 봉투 안에 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오늘 시장에 갔더니 어머니 좋아하시는 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한 상자 사왔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나도 역겹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미영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 저는 제 휴대폰을 들어 단축번호 한 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제 아들 성준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차갑고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준아, 내일 저녁 미영이랑 일찍 들어오너라. 너에게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그 전화를 끊고 난 뒤 하룻밤이 마치 100년처럼 길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 미영이가 내 목을 조르는 꿈을 꿀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 없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사들인 푹신한 소파, 미영이가 어머니, 허리 아프실 때 쓰세요 라며 사다 놓은 안마기, 성준이가 우리 미영이 손도 예뻐하며 사준 식기세척기. 그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저를 비웃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저 물건들 하나하나에 그 아이의 거짓과 악랄한 계산이 묻어있을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어젯밤 밤새도록 정리한 그 끔찍한 증거들이 담긴 누런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제 며느리의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윽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사람을 오라가라 해. 성준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 옆에는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언제나처럼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 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일까?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 다 앉아라.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성준이는 제 태도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지만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이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미영이 불편하게.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아들의 재촉에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누런 봉투를 아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열어보거라. 성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온 것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든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내 눈으로 직접 보거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부르던 여자의 진짜 얼굴이다. 성준이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미친 듯이 사진을 뒤적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제 며느리가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남자의 차 안에서 웃고 있는 사진. 사진을 넘기던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사람 시켜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짓을? 이거 다 합성일 수도 있잖아. 엄마가 미영이 미워서 이런 짓까지 하는 거냐고.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미영이가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흐흐.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남아있던 나머지 종이 뭉치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도 마저 읽어보거라. 내 어미가 미쳐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눈뜬 장님이라 속고 살았던 건지 성준이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종이 뭉치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날 은행에서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녹취록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줄을 읽었을 뿐인데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내 남편이란 멍청이는. 그 단어들이 제 아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녹취록을 든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습니다.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종이에 박힌 그 잔인한 글자들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무너지듯 옆에 앉은 미영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영아, 이게 사실이야?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 질문에 미영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어머님이 나를 쫓아내려고 꾸민 거라고. 내가 아니야, 정말이야.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고요한 거실 안, 너무나도 선명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최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그냥 내가 진짜 친딸인 줄 안다니까? 내가 끓여준 죽 받아먹고 내 손에 발톱 맡기면서 좋다고 헤헤거리는데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내 남편이란 멍청이는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순진한 건지 등신인 건지.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성준이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녹취록을 떨어뜨렸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던 그는 이내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성준이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네 발로 기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들은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친놈이었어.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 미안해. 엄마, 나 좀 용서해줘. 뜨거운 아들의 눈물이 제 다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제 평생에 아들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최미영만이 귀신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진 그 자리에서 그 아이는 그저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통곡 소리가 제 심장으로 스며들어 저를 함께 녹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파랗게 질려있던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 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자취를 감추었고 공포로 떨리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낯선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껏 슬픈 연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슬픈 연기를 하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이는 천천히 제 아들 성준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좀 울지? 그래, 시끄러워 죽겠네. 그 한마디에 아들의 울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성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들어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너 방금... 미영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왜? 아직도 내가 내 손 붙잡고 여보, 다 오해야? 날 믿어줘 하면서 울기라도 할 줄 알았어. 그녀는 천천히 우리 모자에게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리는 것이 마치 승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재미있는 구경은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그만 일어나지? 바닥 차가울 텐데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독한 조소와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 엄마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말에 미영이는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 순진한 등신아. 등신, 그날 녹취록에서 들었던 그 단어가 이제는 그 아이의 입에서 직접 제 아들의 얼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는 말 한 번 유치하네. 당신들이 바보니까, 당신들 모자가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들이니까 내가 이럴 수 있었던 거야. 이제 좀 알아듣겠어.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 한 장을 발끝으로 툭 걷어찼습니다. 그래, 맞아. 나 저 남자랑 4년 전부터 같이 살았어. 내 놈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내 놈 재산, 내 어미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싹 다 알아보고 접근한 거야. 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이 필요했으니까. 성준이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너무나 큰 충격에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허리를 숙여 아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억울해? 내가 나한테 사준 명품백, 보석들? 그거 전부 다 저 남자한테 갖다 바쳤는데. 그리고 내가 나 좋다고 만들어준 그 카드. 그걸로 우리 둘이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데. 스테이크도 썰고 비싼 와인도 마시고. 그 돈으로 우리 둘이 호텔에서 밤을 보낼 때마다 넌 내 어미가 차려준 밥상, 아니 내가 끓인 죽이 맛있다고 처먹고 있었겠지. 그 모욕적인 말들에 제 속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으로 직접 이 지옥을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성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아닌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영이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차마 한때 사랑했던 그 여자를 때릴 수는 없었던 것이겠지요. 미영이는 그런 아들을 비웃으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왜?
때리게. 때려봐. 그래야 내가 위자료라도 조금 더 뜯어내지. 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이제 와서 내가 사람으로 보여? 내가 내 늙은 어미 발톱 깎아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더러워 죽겠는데 돈 보고 참는다고 수백 번도 더 되뇌었어. 내 놈이 나한테 천사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가짠고 우스웠는지 알아.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아들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한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한쪽에 놓인 전화기로 걸어갔습니다. 제 움직임에 미영이의 시선이 제대로 제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뭐 하시려고. 이제 와서 내 머리채라도 잡으시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3개의 숫자를 하나씩 힘주어 눌렀습니다. 1, 1, 2. 제 행동의 의미를 깨달은 미영의 얼굴이 처음으로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미영이가 제게 달려들려던 순간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 평생의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서죠. 여기 저희 집에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영이의 모든 기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제게 달려와 수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미쳤어. 이걸 놓으라고. 하지만 그 순간 제 아들 성준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만해, 이 악마 같은 계집아.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밖에서 다급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증거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최미영 씨 맞으십니까? 미영이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니에요. 다 오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모함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경찰에게 탐정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거가 담긴 누런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경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최미영 씨, 혼인빙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순간 미영이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이거 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안 가. 그녀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가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욕망에 사로잡힌 한 마리 짐승 같았습니다. 경찰의 손에 이끌려 현관 밖으로 끌려나가던 순간 미영이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자를 돌아보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늙은이랑 등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두고 봐. 너희들 인생 내가 반드시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반드시 쾅. 현관문이 닫히고 그 악마 같은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집안에는 다시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성준이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악마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우리 모자의 삶에 너무도 깊고 선명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 집안을 뒤흔들던 그 끔찍한 비명과 저주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정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나간 얼굴로 닫힌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연기하며 사들고 온 빨간 딸기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선명한 붉은 빛이 마치 우리 가슴에 흐르는 피눈물 같아 보였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했던가요? 제게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얇은 먼지만을 쌓아 올릴 뿐이었습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그 먼지는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시뻘건 속살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 가장 뒷자리에 홀로 앉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최미영과 그 내연남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두고 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 아이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사는 그들의 추악한 사기 행각을 낱낱이 밝혔고 탐정이 찾아낸 모든 증거가 법정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미영, 강민수에게 사기 및 혼인빙자 사기 등의 죄를 물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악마는 지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제 무릎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말이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성준이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만 보면 고개를 숙였고 애써 제게 무언가를 사다 주며 속죄하려 했습니다. 엄마, 이거 몸에 좋은 거래? 꼭 챙겨 먹어. 그리고 엄마 좋아하는 과일. 아들은 더 이상 천사 같은 며느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집 곳곳에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미영이가 버머니는 꼭 이 그릇에 죽을 드셔야 해요 라며 사다 놓은 예쁜 죽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끓여주던 고소한 잣죽의 냄새, 어머니 한 그릇 더 드세요 라며 웃던 그 상냥한 얼굴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그릇을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릇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달려온 아들이 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손은 안 다쳤어. 아들은 빗자루를 들고 와 깨진 사기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 조각들은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한번 깨져버리면 다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들 전부 다 갖다 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날 우리는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미영이가 샀던 소파 커버, 찻잔 세트, 그녀가 골랐던 커튼까지. 물건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기억도 함께 버려지는 것만 같아 속이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물건은 사라져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가 그 아이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가장 저를 괴롭히는 것은 그 아이가 제게 못되게 굴었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해주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쑤신다며 제 허리를 주무르던 그 작은 손, 시장에 다녀오면 제 손에 제일 먼저 쥐어주던 따끈한 호떡 한 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우시다며 저를 치켜세우던 그 목소리.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면서도 제 몸은 그 따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악마였다면 이렇게까지 가슴이 시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친절을 베풀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부터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 생각부터 먼저 드는 제 자신이 낯설고 밉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여전히 세상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은행에서 화장실을 가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내가 그 직원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천사 같은 며느리를 얻었다며 행복해하고 있었을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달콤한 거짓 속에 사는 편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집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웃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의 눈 속에 깊이 박힌 죄책감과 제 마음 속에 뿌리내린 깊은 불신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악랄한 연극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 아이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우리를 맴돌며 웃음과 온기를 앗아갔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쓸쓸함과 아이러니한 그리움. 저는 평생 이 지독한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천사 같은 며느리요? 이제는 그 말이 꿈에 나올까 두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서 한때 온 정성을 다해 어루만졌던 따뜻한 온기가 어느 날 차가운 배신으로 얼룩질 때 우리는 그 그림을 찢지도 예전처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저 주저앉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부셨던 행복의 순간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장 지독한 흉터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삶에는 가면 뒤에 악마가 스며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감동받고 싶은 소중한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겁니다.